음악,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부 이야기는 각색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에게 유산을 증여했지만 결국 자식에게 쫓겨나 인생 막바지의 거지가 될 뻔했던 황금순 할머니의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황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께 다양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순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두 딸을 키운 지 10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중 손님의 소개로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역시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로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점차 서로에게 끌렸고 몇 년간 교제한 끝에 재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친어머니와 이별한 슬픔과 할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보였으나 여러 사건을 겪은 후 점점 할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유대가 깊었던 아들이었기에 할머니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할머니에게 모진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성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엄마 자리 뺏은 주제에? 아들은 할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었어.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성아, 무슨 일이길래? 그래? 학교에서 누가 뭐라고 했었어? 당신 같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가정파괴범이 가정파괴범!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난 우성이도 예슬이도 예원이도 모두 사랑해. 그러니까 우성이가 조금만 더 지켜봐 주면 안 될까? 사랑! 우리 집 재산을 노린 거 모를 줄 알아? 아빠랑 바람 나서 우리 엄마 쫓아낸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아들은 할머니를 향해 도전적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거실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둘째 딸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분노와 할머니의 슬픔을 보며 다급히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둘째 딸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 말했어? 1년 내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심하잖아. 아들은 둘째 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넌 이해 못해. 넌 엄마 친딸이고 나는 아니니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방에서 한참을 흐느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노력은 아들을 조금씩 변화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학교에서 아들이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아들 친구 중 한 명이 할머니의 가족사를 알고 친아빠가 바람 피워서 친엄마를 버린 새끼라는 말을 듣고 왔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위로했습니다. 우성아, 네가 왜 그렇게 예민한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제 내 곁에서 너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어. 나는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 후로 둘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더 이상 새엄마로 보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아이들의 학창 시절을 마치고 아이들은 모두 사회로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둘째 딸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교환학생 시절 교제했던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큰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어른들에게 싹싹하고 착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잘 챙기고 센스 있는 성격에 반해버렸죠. 한 번은 결혼 전에 할머니 부부와 큰 아들 커플이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어 추워하자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기가 끼고 있던 장갑도 벗어주고 목도리도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그때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결혼을 허락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돈독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 부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주는데, 반찬을 버려서 갈등이 많은 고부 관계가 많은데, 이와는 정반대로 그녀는 반찬도 많이 만들어 가져오고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하며 많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며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며느리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며느리의 집안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12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구두방을 운영하며 겨우 외동딸을 먹여 살렸습니다. 결혼할 때 사돈 쪽에서는 도와줄 돈이 없었기에 할머니 부부가 크게 도와주고 며느리와 아들이 대출을 받아 나머지를 채워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잘것없는 허름한 구두방 외동딸을 며느리로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2살에 엄마를 먼저 보내고 어른의 품이 정말로 그리웠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엄마의 품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우성 씨를 키워주시고 저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어머님께 진심으로 잘할게요. 진심을 다해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구두방 외동딸이든 은행장 딸이든 뭐가 중요하겠니? 중요한 건 사람의 인성이란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죄가 아니니 너무 움츠러들 필요 없다. 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봐. 내가 비록 지금은 힘없고 능력은 없지만 이건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내가 네 엄마로서 든든하게 서 있을 거다. 힘들 때마다 언제든 와서 기댈 수라도 있을 거 아니니,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고맙다, 우리 며느리.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집안에 시집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며느리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안아주며 한참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와 할머니는 더 가까워졌고 둘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목욕탕도 같이 다니며 등을 밀어주고 둘이서만 나가서 외식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각별한 고부지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매일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절도 금방 지나고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에도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할머니는 남편 없이 지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붙들고 혼자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여보, 거긴 어때?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한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비록 우리가 처음 인연은 아니었지만 뒤늦게 만나서 참 행복했는데 여보 보고 싶어. 이렇게 할머니는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함께했던 남편이 떠나버리니 굉장히 우울하고 외로웠습니다. 항상 남편이 할머니 옆에 있는 게 당연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옆자리가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부부가 할머니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해 주었습니다. 바로 합가 제안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두 분이서 같이 지내시다가 혼자 지내시려니 많이 쓸쓸하고 외롭잖아. 집에 있는 것도 많이 적적하실 테고. 그래서 말하는 건데,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아무래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걱정되었던 게 엄마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거였는데, 요즘 보니까 정말로 그래 보이더라고.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느껴졌나? 이젠 나도 네 아버지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고 살아야 하는데 워낙에 너희 아버지랑부터 살았다 보니 마음처럼 잘 안 되긴 하더구나. 그래서 그렇게 티가 났나 보네. 아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굳이 억지로 이 생활에 적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말년에 손주재롱이나 보면서 우리가 해주는 음식 먹고 사는 거지.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혼자 살면 더 늙는다. 네, 어머님. 저희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듣고 있던 며느리도 동참했습니다. 할머니는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을 모시기 싫어해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보내는 마당에 손수 먼저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며느리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싹싹하게 할머니를 대하고 며느리 노릇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었고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순간적으로 의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아들이 추가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시게 되면 그 집은 이제 팔아도 되잖아. 더 오를 가치도 없는 아파트인데 묶어놓고 있지 마시고 바로 팔아서 그 돈 저희한테 좀 주시는 게 어때요? 그럼 엄마도 저희랑 같이 사셔서 좋고 저희는 그 돈으로 살림의 보탬이 돼서 좋고요. 아들은 너무나 좋은 제안이라며 이야기했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니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뜻 알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성한 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건 고마운데 그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아무래도 그 아파트 팔고 나면 그 돈이 적지도 않을 것이고 그 돈 가지고 너희만 줄 게 아니라 둘째도 있는데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 아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그래도 내가 장남이고 저희가 같이 모시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한번 생각해 봐. 저는 솔직히 돈을 다 떠나서 엄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은정이도 엄마랑 친하잖아. 모녀 같은 사이 아니야? 은정이가 엄마 모시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어머니. 저도 엄마랑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같이 장 보면서 다니고 싶어요. 아들은 끝까지 할머니를 걱정하며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의 말도 맞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장남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면서 아파트 값을 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건 바로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유행하던 효도계약서 생각이 문득 들면서 할머니는 이걸 쓰고 아파트 값을 주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처음에 아들 부부는 이게 뭔지도 몰라서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굳건히 했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아들 부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효도 계약서를 쓰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 1억을 아들에게 보내주고 할머니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당장의 불안한 감정보다는 노년에 이제는 두 명의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싹싹했던 며느리와도 더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아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기대는 얼마 안 되어 바로 무너져 버렸고 얼마 안 돼서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처음 한 달까지는 며느리도 저에게 잘했고 아들이나 손주들과 관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마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문제는 모두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달콤한 말로 제안했던 아들은 점점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싹싹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할머니 존재가 불편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변화에 당황스럽고 슬펐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변함없이 싹싹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며느리가 먼저 분주하게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황태 맑은 국 끓였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그런 걸 끓였어? 나 황태 안 먹는 거 몰라? 비린내 난다고 생선으로 뭐 하지 말라고. 아니 여보,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 됐어. 시끄럽고 엄마 이렇게 매일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좀 바깥 생활도 좀 해.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부려먹을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겠다, 우성아. 내가 너무 집에만 있었나 보구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힘든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이래도 돼?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할 거면 당신이나 나가서 먹어. 어디서 엄마한테 그따위로 행동해. 어휴, 집구석 꼴 잘 돌아간다. 가장을 이따위로 대접하니 우리 집안이 늘 이렇지. 아들은 밥숟가락을 콱 놓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괜히 불편해졌고 자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자기 편을 들어준 게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부부가 일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할머니가 손주들 저녁을 챙겨주고 아들 부부도 밥을 뒤늦게 퇴근해서 먹게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녁 시간이 되면 항상 같이 들어와 밥을 먹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둘 다 늦을 것 같다며 할머니에게 아이들 저녁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할머니는 밥이나 반찬국 등을 다 만들어 손주들에게 먹이고 나중에는 아들 부부가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만들어 놓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할머니는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쾅하고 식탁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우성아, 왜 그러냐?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은 왜 던져? 아들의 대답은 할머니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음식들이 왜 죄다 짜? 설마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짠 음식 먹여? 응? 음식이 짜다고. 이상하다. 음식이 짜진 않았었는데 애들도 맛있다고 잘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 지금 먹으니까 완전 소금통이 따로 없구먼. 엄마 이제 늙어서 입맛도 손맛도 바뀌는 건 잘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애들한테 짠 음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 앞으로 엄마 밥 차리지 마. 아니지. 앞으로 음식 하루에 2가지씩 만드시고 그때마다 나한테 검사받아. 앞으로도 엄마가 애들 밥 차려줄 때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짜게 만든다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갑자기 어려서도 안 하던 짓을 왜 하고 있어? 네가 내 선생이냐? 어디서 감히 아랫사람 훈계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난 그거 못한다.
내가 음식을 알아서 만들면 만들었지. 너한테 매일 반찬 2가지 만들어 검사받는 일 따윈 못한다고. 그 순간 며느리가 다가와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러는 거야? 맛있기만 하구먼. 어머님이 얼마나 애들 챙겨주고 우리 기다리면서 힘드셨겠어요. 반찬 투정을 해 애들도 다 잘 먹었다고.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음식이 너무 짜서 그렇지, 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당신이 바빠서 신경 못 쓴 건 이해하지만 어머님이 대신 다 챙겨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마음 쓰지 마세요. 남편이 오늘따라 예민해서 그래요. 저는 어머님 음식 항상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아가.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들보다 오히려 며느리가 더 친딸 같았죠. 이것이 바로 아들과의 첫 번째 신경전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심각하다 못해 처먹은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워낙 바빠서 할머니가 집안일을 거들었는데 그때 빨래를 잘못해 이염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며 아들 부부의 옷이 모두 이염되었습니다. 아들은 난리가 났고 할머니에게 거침없이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니, 진짜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면 벌써부터 노막 났어. 도대체 빨래를 어떻게 한 거야?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알아. 아유, 이거 이제 빠지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제발 시키지도 않은 짓 하지 마. 그냥 두라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우성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노망이 아니라 엄마가 실수를 좀 했다고 그렇게까지 역정을 낼 일이야. 엄마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워? 그깟 돈 내가 다시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아들이 그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살 건데? 뭐, 돈이 없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옷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어. 내가 거짓말 같아? 며느리는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 방으로 들어가 미리 빼놓고 쓰던 현금 중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면상에다 그걸 뿌려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깟 옷 하나 살 돈 없을 것 같아? 그 싸구려 옷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다시 사는 김에 네, 주둥이도 좀 다시 사. 어디서 싸가지 없이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할머니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말을 잘하는 며느리가 있어서 든든했고 아들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돈을 뿌리자 자존심이 상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반대로 할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3개월을 아들의 집에서 보내면서 할머니는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신경전을 벌이던 중 3개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아들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좀 앉아봐. 할 말 있어. 뭔데 그러냐?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할게.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엄마랑 한 집에 있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이대로 살다간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 그냥 떨어져서 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줘. 그럼 지금 날 어디로 가란 말이냐? 나 오갈 데도 없다요. 양로원에 가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라고요.
할머니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입에서 자신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나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뭐, 이놈아, 너나 그렇게 자신 있게 모신다고 하더니 이제 고작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겨우 여기까지 와서 나더러 집을 나가라니?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럼 나 그냥은 못 나간다. 절대로 그냥은 안 나가. 내 1억 다시 내놔, 이놈아. 내가 준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을 금치 못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이 더 뻔뻔하게 나와 할머니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치사하게. 왜 이래? 그거 어차피 우리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 이거 왜 이래? 나한테도 지분이 있어. 그냥 미리 상속했다고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나가. 어차피 내 돈이었어야 할 돈이라고. 그리고 예슬이 있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나보다는 친딸이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으실 테니 예슬이한테가.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집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이렇게 날 내쫓는다고? 두고 봐라. 내가 절대로 그냥은 안 나갈 테니. 그렇게 할머니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아들의 집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할머니를 뒤쫓아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할머니는 멈춰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남편이 저렇게 변한 이유를 아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한 이유라니?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아직까지도 어머님이 그의 친엄마를 내쫓은 거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반감이 쌓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필요하니까 의도적으로 어머님께 접근한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어요.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친딸처럼 대해준 할머니와 친엄마처럼 대해준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할머니는 효도 계약서를 떠올리고 있을 때 며느리가 퇴근하면서 신나는 말투로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 돈 다 받아낼 수 있어요. 효도 계약서 소송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대요. 사건이 얼마 안 됐고 계약서에 분명히 모시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돌려받아요. 우리 물러서지 말고 꼭 이기자고. 며느리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추진력 있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 나갔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개월 만에 소송에서 이겨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뻔뻔하게도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소송을 걸어야 했어? 그거 어차피 아빠 돈이었잖아. 몇 번을 말해도 아들은 그 돈이 자기 거라고 우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돈이라고. 그게 왜 내 돈이냐? 네가 친아들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왜 다 내 돈이냐? 그리고 앞으로 너 같은 아들도 필요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으니라고. 다시는 날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아들 하나 없는 셈칠 거다. 그렇게 할머니와 며느리는 아들을 잊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소식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아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번에 돌려드린 1억 중에서 2억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뭐? 이 녀석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2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2억 빌려달란 말을 할 수 있냐? 어머니, 제발요. 제가 지금 좀 큰일을 저질렀어요.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여기서 합의 못하면 저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가야 돼요. 제 인생 말년은 교도소 생활로 끝날 거라고요. 뭐라고? 아니, 무슨 일인데? 할머니는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아들의 작은 사업은 명품 중고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부정행위를 했고 그게 딱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한 번씩 가짜 보증서를 진짜로 위조의 물건도 정말 진품 같은 가품을 가지고 와 손님들에게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무려 50건이 넘게 되었고 처음에는 한두 개 가지고 장난을 치던 것이 점점 간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큰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큰일로 이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들의 죄는 가볍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사기를 저지르면서 고객들에게 돈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 상당수가 본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는 있냐? 너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긴 아냐?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아들 한 번만 살려줘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너희한테 줄 돈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너 같은 아들도 필요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다시는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교도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당장은 화가 풀리지 않아 부모 간의 연을 끊고 싶지만 혹시 모르지요. 교도소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이 되면 다시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로도 할머니는 전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들에게서 되찾아온 돈으로 아파트를 구하고 지금까지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할머니에게 자식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다면 할머니는 딸만 셋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딸이 된 며느리는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아껴주며 지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야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할머니는 소설을 쓰는 것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위해 며느리는 책상과 컴퓨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년에 아들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다고. 혹시 여러분도 부모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며 무조건 부모니까 자식에게 주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황금순 할머니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부모도 여자이고 또 남자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부디 황금순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위치와 자세를 잘 배우시고 훌륭한 자녀로 키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이라도 사연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